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상호관세 이야기인 것 같은데 품목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해설을 붙이고 있길래 네. 그래서 외신 원문들을 막 찾아봤거든요. 역시는 아니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자동차과라든지 국제통상과 이런 데 지금 다 물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자동차는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지금 오늘 팩트 확인을 했고요. 우리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걱정을 했던 게 네. 4월달 지금 무역수지가 발표가 됐을 때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랬죠. 수출량도 줄었고 네. 금액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좀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죠.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정부라든지 여기서 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한 가지가 터졌었죠. 미국 연방법원에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이거 무효다.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관세다. 라고 하면서 일단 그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항소에 들어갔다는 소식까지 저는 좀 보고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지수 선물도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관세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하네요. 특히 자동차는 여전히 관세를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되게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막 분석 자료들 막 내놓고 있긴 한데 틀린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오늘 류종훈 기자가 짚어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류종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류종훈입니다. 다 틀렸다면서요.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다 틀렸다면서요. 지금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이게 심지어 뭐 언론뿐만이 아니라 다시 사실 저는 찌라시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언론지 상에서도 많이 좀 틀린 내용들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똑바르게 보도를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정보가 혼재돼 있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러면 자동차는 관세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네. 되게 헷갈려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자동차 25% 관세가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안 없어진다는 겁니까? 그렇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뭐 특징주라고 해가지고 막 기사 네.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오늘 자동차 주들이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오늘 미국 연방법원에서 이야기했던 네. 그 이제 상호관세 이야기죠. 네. 상호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그 기준 자체가 보면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 IEEPA라고 하는 네.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상호관세 25%를 매겼다가 10%를 매겼고 이거를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게 연방법원의 판단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펜타닐 때문에 관세 매길 거야라고 네. 했던 법이 이 법이죠. 아닙니다. 이 법 아니에요? 무역확장법 232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네. 그리고 앞으로 맞을 예정인 반도체 네. 이런 품목 관세들은 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지금 부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EPA냐 아니면 무역확장법 232조냐에 따라서 지금 적용되는 게 달라지는 거고요. 쉽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상호관세, 네. 너도 나도 매기는 거는 지금 어쨌든 잠시 홀딩이 되는 상황이 됐고 네. 특정 품목에 대해서 매기려고 했던 관세 아니죠. 매겨진 관세죠. 4월 2일부터 매겨진 관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IEPA는 상호관세의 근거법이었으니까 그렇죠. 요거는 그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라고 그렇습니다. 판결이 난 거고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매겨진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판단 내린 것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되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상호관세, 품목관세 여러 가지 말들이 막 계속해서 관세 하니까 네. 뭐가 뭔지 자동차도 뭐 상호관세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품목관세입니다. 품목관세는 4월 달부터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 통상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조금은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혹은 이제 한국 GM에서 아니면 기아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들이 많잖아요. 네. 그 차들은 계속해서 25% 관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되게 기대했던 거는 네. 야, 관세 안 된다. 관세 이제 못 한다라고 해서 특히 품목 관세로 붙었던 뭐 알루미늄, 철강, 그다음에 네. 자동차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맞아요. 사실 알고 보니까 이번에 연방법원에서 내놓은 판결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상관없다. 네. 이거는 계속 25% 관세 붙을 거다라고 네. 하는 거네요. 근데 저도 아침에 이제 보도를 속보를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 올라오는 언론지상의 기사들을 보고 조금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상호관세 이야기인 것 같은데 품목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해설을 붙이고 있길래 네. 그래서 외신 원문들을 막 찾아봤거든요. 아닌 거예요. 역시는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제일 정확한 거는 그럼 우리 통상당국에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자동차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국제통상과 이런 데 지금 다 물어봤어요. 네. 확인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아닌 부분입니다. IEPA 쪽과 232조 쪽에 적용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네. 자동차는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지금 오늘 팩트 확인을 했고요. 네. 그 부분을 조금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사실 지금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계셨을 텐데 이게 네. 법이 되게 많습니다. 슈퍼 301조 있고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232조 있고요. 네. IEPA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적용되는 근거법에 따라서 이게 그 연방법원의 판단에 따라 계속 진행될 건지 아니면 네. 중단될 건지가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서로 다른 결과입니다. 슈퍼 301조 같은 경우 예전부터 많이 맞았던 거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16년 그때 당시 첫 번째 1기 때 네. 그때 이제 막 관련된 법을 관련된 관세를 부과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232조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고 나서요. 네. 이제 2018년도 때부터 갑자기 이거를 적용을 하려고 했죠. 그때 우리나라 통상당국 굉장히 바빴어요.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하다가 임기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고 이런저런 좀 여러 상황이 좀 달라지면서 사실 유야무야 됐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에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처음에 한 게 이 관세잖아요. 펜타닐이 굉장히 좋은 구실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 맞았던 게 사실 자동차랑 철강, 알루미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품목관세입니다. 품목관세는 상호관세랑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통상당국이 어떻게 앞으로 협상을 할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25%에서는 변화가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고 걱정을 했던 게 네. 4월달 지금 무역수지가 발표가 됐을 때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랬죠. 수출 양도 줄었고 네. 수출 이제 금액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좀 좋아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죠.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변화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정부라든지 여기서 좀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종원 기자 내일도 욕 많이 먹겠네. 네, 저야 뭐 항상 욕을 먹고 있어요. 제 생각에 한 300살까지 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여러 근데 어쨌든 분야에서 팩트는 팩트니까 이게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일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정정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네네. 가서 또 다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일단 자동차 관세 계속 붙는 거다. 맞습니다. 계속 붙는 네. 거다. 근데 우리가 사실 약간 정치적 해석일 뿐이긴 한데 네. 이 관세가 그렇게 무리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계속 기대를 하고 언젠간 취소될 거다라고 기대했던 이유는 이렇게 25% 자동차 관세가 붙으면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도 피해를 보겠지만 네. 정작 가장 큰 피해를 볼 거는 GM 같은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정작 미국 기업 아니겠느냐라고 그쵸.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도 막 보도를 열심히 제가 취재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GM, 포드 이런 데 네.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특히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도 많이 가져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많을 거다라고 해서 살짝 홀딩 걸리지 않겠냐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네. 그런데 뭐 사실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태고 특히나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로는 연간 50억 달러, 약 한 7조 원 가까운 지금 관세 부담이 매년 발생을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관세가 7조 원이에요? 관세로 인한 이제 수익 부담이겠죠. 아, 수익 부담.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7조 원 가량 지금 부과가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50억 달러. 네. 근데 그 중에서 20억 달러가 한국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한국 GM에서 미국으로 수출 들어가는 물량에 부과되는 25% 추가로 붙게 되는 관세가 연간 약 한 20억 달러 정도의 지금 부담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한국 GM에서 뭘 만들어서 거기 나가? 한국 GM 네. 많이들 궁금하죠? 네. 많이들 알아요, 이제는 근데. 이제 알아요. 네, 알아요. 나도 이제 모른 척하고 모른 척 물어볼까?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말까요? 네, 어른 잘 하지 마세요. 이게 매달 몇만 대씩 지금 수출되는 차량 중에 하나가 1등이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는 트렉스라고 하는 차입니다. 네. 트렉스라고 하는 차가 이제 CUV라고 하는 지금 모델인데요. 이거 소형 SUV예요. 소형 SUV인데 조금 더 온로드, 도심 주행에 맞게 만든 차량이고 네. 그 차량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나가는 수출 물량 중에 1등이고 네. 그 중에 대부분이 다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3등이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이제 소형 SUV예요. 네. 근데 둘 다 어쨌든 GM이 만들고 있는 소형 SUV, CUV 차량이고 이 차량들의 생산량의 대부분이 지금 네. 미국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물량에 네. 가장 큰 부담이, 그러니까 관세 부담이 가장 클 거라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50억 달러 가운데 20억 달러가 한국산 GM 차량에 붙게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 쉽게 생각하면은 캐나다랑 멕시코에서 그러면 이제 물리게 되는 관세 부담은 30억 달러인 거죠. 그렇게 되겠죠. 두 나라가 합쳐서 30억 달러인데 한국 혼자 20억. 네, 엄청난 거죠, 사실. 사실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GM 차량이 국내에서 안 팔리다 보니까 네. 사라지는 회사처럼 생각들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 GM의 역할 자체는 이제 GM, 글로벌 GM에서 소형 차량을 개발하고 네. 그리고 소형 차량에 들어가는 기술도 개발하고 그리고 소형 차량을 생산하는 전진 기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GM이 이제 부평에도 공장이 있고요. 창원에도 공장이 있고 보령에도 공장이 있고 여러 곳에 공장이 있죠. 그리고 부평에는 지금 GM 테크놀로지 코리아라고 해서 기술 개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차만 생산하는 그런 이제 생산 어떻게 보면은 전략 기지가 아니라 네. 개발 쪽에도 어쨌든 지금까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GM의 역할이 생각보다 작지는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국내 내수 판매가 거의 꼴등이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가 네 현대 기아가 워낙 세지만 네. 그 다음번에 보면은 르노도 있고 그리고 이제 KG 모빌리티도 있고 GM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전에는 GM이 3등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GM이 내수 판매로만 보면은 꼴등입니다. 근데 그게 GM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한국에서 만드는 거 미국에서 팔려고 만드는 거니까. 네네. 한국에서 안 팔리든 말든 우린 상관없어잖아요. 네, GM 입장에서도 그래요. 이게 한국 시장이라고 하는 내수 시장이 워낙 작다 보니까 네. 또 이제 현대기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그들이 봤을 때는 유의미한 시장은 아니다. 판매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네. 그리고 이제 생산 능력 공급망까지. 그렇죠. 네. 그것까지 봤을 때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정도의 쓸모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노하우가 좋다 보니 네. 생산 개발 노하우가 좋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서 소형차 만드는 거는 저기 맡기자라고 네. 하면서 지금 한국 GM GM 내부에서는 한국 GM의 역할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했던 건데. 네네. 근데 GM 입장에서 갑자기 여기가 참 공급망도 잘 되어 있고 생산 능력도 좋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 왔는데 갑자기 가격이 25%가 비싸죠. 네. 이거 그러면 GM 쪽에서 혹시라도 이거 한국 GM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아 안 맞아라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고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담이 제일 많이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인건비랑 관세거든요. 네. 기존에는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계산이 없었어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25%나 관세를 물릴지 몰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올라가잖아요. 더군다나 GM 노조는 우리가 잘 생각하면 예전에 대우자동차 노조입니다. 네. 뿌리가 대우자동차예요. 대우자동차 노조는 현대차 노조보다도 더 셌어요, 예전에. 옛날 부평 이제 그곳에 거의 이제 먹여 살렸던 곳이 사람들이 그들이고 네. 그들이 워낙 그만큼의 인천에서 힘이 세다 보니까 여기저기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대우차 잘 나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힘이 좋으니까 엄청나게 회사를 압박을 잘했어요. 근데 대우차들이 돈을 잘 벌었죠.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 모델이 있어요. 네. 로체. 로체는 기아. 로체가 기아였나? 르망. 르망은 넘어갔다. 넘어갔나? 르망은 넘어갔다. 네. 아니면 라세티. 라세티. 네, 레간자. 네, 그쵸. 누비라. 네. 네, 요 차들이 이제 한창 때 이제 대우의 많이 마지막 샀었죠. 그때 네네. 차였죠. 그리고 매그너스까지 해서. 근데 이제 그 차들을 기반으로 해서 대우차가 굉장히 현대 기아 못지않게 잘 나가고 있었고 네. 그땐 기아보다 더 잘 나갔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이제 유럽을 많이 나갔죠. 아. 유럽에 대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나가자마자 바로 그때 맞았던 게 IMF입니다. 음. IMF를 맞으면서 대우 자체가 좀 많이 힘들어졌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워크아웃 들어갔잖아요.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주인이 잠깐 쌍용차로 바뀌었다가 네.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상하이한테도 돈을 좀 받고 결국에는 GM한테 팔렸죠. 네. 그 GM한테 팔리면서 그때 이제 회사가 GM 대우가 됐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이름이 GM 대우에서는 한국 GM으로 다시 바뀌었던 겁니다. 네. 한국 GM의 역사는 2002년도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국 GM 자체가 워낙
망한 회사를 가져와서 샀던 건데 네. 그러면 GM이 대우를 왜 샀냐? 망했는데 네. 왜 샀냐? 왜냐하면 GM 같은 경우에는 대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공급망 관련된 거 또 이제 판매 네트워크 네. 진짜 많았거든요. 아. 거의 한 20여 개 국가에 판매망이 나가 있었습니다. 대우가. 대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GM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북미에서 굉장히 잘 나가. 네. 근데 유럽 진출을 하려고 보니까 판매 네트워크 그리고 판매 노하우가 있는 그런 선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네.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굉장히 싼 값에 사올 수 있었던 게 대우다 보니까 대우를 인수했던 거는 한국 시장을 본 게 아니라 유럽 시장을 보고 그때 당시에 인수를 했던 거죠. 아, 대우를 인수하면 유럽이 따라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쉐보레 브랜드가 나가게 돼 있었고요. 네. 쉐보레가 나가면서 그러면 쉐보레라는 브랜드는 나가는데 팔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럽은 다 작고 네. 연비 좋고 조그만 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큰 차 막 예를 들어서 실버라도 같은 게 거기 가면 아니면 안 팔려요. 카마로가 간다. 카마로가 가도 안 팔려요. 안 팔리지요. 콜벳도 안 팔려요. 콜벳 안 팔리죠. 네, 네. 거기는 작은 차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우는 소형차를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노하우를 그대로 가져가서 마티즈 음. 그 차량을 이제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했고 또 이제 다른 뭐 아비오라든지 여러 소형차들을 많이 나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약간 중간 정도의 차가 하나 나왔던 게 라세티입니다. 네. 라세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GM 대우 때 나왔던 차량이고 그게 의외로 유럽에서 잘 팔렸어요. 네. 그러다가 크루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크루즈.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 플랫폼이 같아요? 같아요. 아. 라세티 프리미엄 그 다음번에 크루즈로 넘어갑니다. 네네. 근데 그 차량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에서도 인기가 많았지만 디젤 모델이 나오면서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네. 별명 중에 하나가 서민의 BMW 320D라고 하는 서민의 320D라고 하는 그런 약간 좀 별칭이 있긴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제 그 디젤에 대한 그런 이 노하우를 인정을 받았고 차도 잘 팔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쉐보레가 이 차들을 팔아봤자 돈이 안 남잖아요. 별로 안 남았거든요, 진짜. 소형차들은 미국에서는 대형차를 팔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 남기면 네. 소형차를 팔면은 1% 2% 남기는 거예요. 이게 크게 남는 게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부터 네. 뭔가 좀 글로벌 GM 같은 경우에도 뭔가 구조조정이 필요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쉐보레의 유럽 라인을 점점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2013년도 때 네. 이제 쉐보레 브랜드를 유럽에서 뺍니다. 아예 빼요? 아예 뺐어요. 그리고 유럽 철수 자체는 2017년도 때 이루어지긴 했는데 네. 2013년도부터 일단은 빼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신차를 내놓지 않았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바로 한국 GM이 다 입었습니다. 왜 그걸 대우를 사면 유럽이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GM을 샀을 때도 그 유럽은 그 밑에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유럽의 판매망이 망가지고 유럽에서 판매 실적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당시 한국 GM, 네. 한국 GM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손실이라든지 적자를 다 한국 GM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GM 입장에서는 유럽을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얻고 싶어 했는데 네. 왜 쉐보레를 뺐냐? 복솔이나 오펠이라고 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이제 가져오면서 네. 복솔은 호주, 오펠은 유럽에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겹치는데 네. 여기 쉐보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국 GM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네. 또 여기서 남는 게 별로 없다 보니 그러면 우리는 오펠을 밉시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오펠을 2013년부터 밀기 시작해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17년도 때 완전히 쉐보레가 빠졌잖아요. 청산 비용.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판매망 다 떨어내야 되죠. 네. 그러면 간판도 떼야 되고 명함도 다 버려야 되고 네. 그 다 손실로 잡힌단 말이에요. 네. 그 손실이 바로 한국 GM한테 그대로 다 쌓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뭐 실제로 2,900억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저것 다 해보면 한 6,600억 정도 지금 손실을 입었던 걸로 나오고요. 네. 그게 결국엔 나중에 한국 GM이 안 좋아질 때 2018년도 이후에 안 좋아질 때 그때 도화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거구나. 네. 그래서 그때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막 유럽 때문에 되게 많이 어려워졌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구실로 GM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 우리 신차도 좀 이제 개발을 그만하고 네. 돈이 되는 걸 합시다. 우리도 금융위기 이후에 주인 바뀌고 뭐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서야 우리도 정상화가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피해를 탕감합시다라고 하면서 했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한국 GM 철수설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죠. 한국 GM이 한국을 떠날 거다. 네. 왜? 글로벌 차원에서 그때는 이제 여러 해외 법인들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네. 호주 법인,
아까 복수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만든 그 회사를 없앱니다. 네. 2020년도 때쯤에 완전히 그때 법인 청산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시아에 있었던 법인들도 베트남이었나? 태국이니까 여기도 이제 법인을 청산을 시키게 네.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번 차례가 한국 GM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힘을 실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사건 자체가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공장들을 문을 닫기 시작했고, 네네. 그러면서 2018년도 때 군산공장 문을 닫았습니다. 아, 군산공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라세티 네. 크루즈죠. 신형 크루즈를 만들고 있었던 회사였고, 크루즈라고 하는 차가 이제 그때 안 나왔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크루즈는 그때 이제 더 이상 디젤 게이트 이후였기 때문에 네. 디젤 차량이 안 팔리는 시즌이 됐고, 그러면은 가솔린 세단을 타야 되는데 네. 가솔린 세단에 대한 수요는 대부분 국내 북미입니다. 네. 근데 북미에서 세단에 대한 인기가 점점 없어질 때였고요. 그때 포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우리는 세단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고,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안 만들 거야 라고 네. 했는데, GM만 유일하게 그때 임팔라 그리고 이제 말리부, 네. 크루즈 요 세 개 라인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신형 크루즈가 나왔는데 누가 봐도 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격 정책을 봤을 때 네. 크루즈를 3천만 원 넘게 주고 누가 삽니까? 그때 당시에 아반떼 2천만 원 초반이었어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도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크루즈를 단종과 신형 크루즈를 단종시키면서 군산공장 문을 닫으면서 결국에는 한국 GM이 철수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크게 네. 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 GM이 그때 결국에는 산업은행이 좀 잡았죠. 잡아주면서 8,100억 정도 우리가 어쨌든 빌려줄 테니까 정상화를 시킵시다. 네. 당신들이 떠나고 나면은 한국 이 지금 부평 공장에 지금 딸려 있는 식구들만 10만인데 네.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달래고 그리고 이제 떠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자체도 그럼요. 굉장히 크게 무너지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 1등, 3등이 한국 GM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내 입장에서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GM은 얼마나 좋습니까? 네. 필요 없는 우리 지금 뭐 안 써도 되는 돈을 받아가면서까지 돈 빌려준다네? 네.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안 갚아도 된대. 어. 그게 올해 5월 달까지입니다. 네. 2018년 그때 이제 돈을 빌려줬고요. 7년 동안 갚지 않아도 되고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받았던 거예요. 이번 달까지예요? 이번 달까지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자를 내던가 아니면 네. 상환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아직까지는 저도 뭐 정보를 지금 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저녁 6시입니다. 네. 갑자기 한국 GM이 국내 유휴 자산을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GM이 국내 유휴 자산을 매각한다. 유휴 자산이라는 것이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가장 큰 건 땅이에요. 땅이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평 공장이죠. 네. 부평 공장 같은 경우는 위치를 보면은 7호선과 1호선이 이렇게 크로스를 하는 굉장히 좋은 더블 역세권에, 그 노른자. 그렇죠. 네, 노른자 정말 땅입니다. 노른자죠. 네. 네.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항상 딱 그 이제 개발하고 싶어하는 땅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KG 모빌리티의 평택 공장 부지, 네. 그리고 한국 GM의 부평 부지인데 지금 여기는 어쨌든 지금 뭐 KG는 별개로 두고 부평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는 개발을 하면은 정말 삐까뻔쩍한 그런 미니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부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왜 갑자기 이걸 파느냐? 더군다나 이것도 팔고, 이거 다 파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유휴 부지만 팔고, 그리고 또 하나는 9개의 서비스 직영 센터를 판매를 하겠다. 그럼 직영 서비스 다 팔고 나면은 그럼 우리 서비스는 어떻게 차 받나요? 어디서 받아요? 어디서 고쳐요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뭐 380개인가요? 그 정도에 이제 또 제휴가 되어 있는 그쪽에서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가 제휴 서비스 업체들은 380여 개가 되고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직영 관련된 서비스 부지를 다 판다는 건데, 그 대부분 많은 토지를 함유하고 있는 그 곳들이란 말이에요. 네. 공장도 그렇고 예전에 세웠던 그런 이제 서비스 센터도 그렇고 땅이 넓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땅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팔면 된다라는 건데, 네. 이게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 하면서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현재 이제 장부가로는 네.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공시지가로는 한 1조 5천억 정도 돼요. 1조 1천억. 장부가랑 공시지가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근데 공시지가가 1조 5천억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거래가 될 경우에는 3조 4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기 때문에 이거를 3조 4조는 근데 전체 부지예요. 네. 다 파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 공장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 공장을
차를 만들고 있지 않는 그 공장을 판매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가량이 지금 현금을 확보를 할 수 있다 보니 네. 이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재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어제 GM의 이야기였습니다. GM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까? 아니면 발표를 업계 했습니다. 발표를 한 겁니까? 네. 아. 금액은 정확히 말은 안 했고 네. 판매를 하고 나서 이제 매각 대금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재투자를 하는데 쓰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에 재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건 GM의 돈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GM의 돈이죠. 지금 그러면 GM 입장에서는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얘기의 흐름만 보면은 네. 정황상 예를 들어 한 2조를 땅판 돈으로 만약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이 결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시점이에요. 발표 시점 자체가. 네. 사실은 어제가 한국 GM과 노조의 첫 번째 임금 협상 상견례 날이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유 없이 연기가 됐고 어. 그리고 나서 연기된 영문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발표가 났고 네. 미국에서는 같은 시간에 투자 발표가 났습니다. 음. 어떤 거냐면은 뉴욕주에 있는 그 엔진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돈을 지금 넣어서 우리가 엔진 개발을 하겠다. V8. 지금 이 시대에 V8에 네, V8 8기통 엔진을 잠깐만. 새롭게 만들겠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네네. 그러면 그 투자 금액도 얼추 나왔어요? 혹시? 왜 여쭤보냐면 우린 이제 하나씩 퍼즐을 맞춰가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기자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유휴부지의 매각 금액하고 투자 금액하고 만약에 얼추 비슷하다. 네. 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퍼즐이 맞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얼추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발표가 보니까 8억 8,800만 달러, 네. 한국 돈으로 약 한 1조 2천억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음흠. 근데 여기에는 원래 이 공장은 사실은 그 GM이 3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네. 전동화 파이트레인을 만들려고 했던 그 공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미국 내에서 안 좋아지다 보니 거기에 대해 투자를 최근에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제 그 공장에다 버팔로 공장이거든요. 네. 버팔로 공장에다가 우리가 한 9억 달러 가까이 8억 8,800만 달러 네. 이거를 투입을 해서 V8 엔진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겠다라고 한 거예요. 일단 정리 한번 해보고. 네. 원래는 3억 달러 정도를 한국 지금 놀고 있는 부평 공장 그 유휴부지에다가. 그거는 한국을 할지는 몰랐어요. 그건 아니고. 네. 근데 GM 자체적으로 3억 달러 투자를 예고를 해서 했죠. 뭐 전기차 라인을 좀 확충하겠다 했다 이걸 철회하고 뉴욕에다가 8기통 엔진 개발을 위해서 약 한 9억 달러. 9억 달러. 네. 약 9억 달러 넣기로 했는데 이 발표를 하는 동시에 네. 한국에서는 지금 이 부지들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거를 재투자를 하겠다. 어디는 몰라.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네, 냄새가 나는데. 냄새 많이 나죠. 냄새 많이. 그래서 지금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네. 조금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네네. 관세 부과는 이제 일단 됐고 그래서 25%를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아침에 뉴스 나왔던 것 때문에 관세가 없어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그건 근거법상 아니었고 네. 결국 25% 관세는 계속 내야 되는 거고. 네네. 근데 하필이면 이것 때문에 이 관세 때문에 GM 측에서도 왠지 야 과연 한국을 계속 생산 기지로 유지하는 게 맞아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네. 한국에 있는 땅을 판다는 얘기를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는 갑자기 미국에서는 여기다 우리는 엔진 공장을 만들 거야라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걸로 인해서 그럼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 다음 스텝을 네. 한국 철수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결국에는 한국의 가치는 땅이었으면 땅 팔고 나면은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자연스러운 그런 연결고리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거는 완벽하게 저희가 확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28년도까지는 어쨌든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18년도 때 10년 동안은 한국에 남아있기로 했고 네. 그리고 30년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는 경영을 어떻게 이어나갈 거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그때 당시 발표를 했거든요. 이걸 분명히 지키긴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철수냐는 아닐 건데 언젠간 철수할 수 있냐 그 부분은 저는 한 세모 정도 세모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철수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 GM의 그런 활용 가치가 있어요. 네.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게 어쨌든 소형의 수입이라는 소형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 거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게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 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노동력에 대한 값은 멕시코가 훨씬 쌀 거예요. 네. 그런데
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급망에서 가져오는 그런 이제 부품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메인터넌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네. 한국을 차라리 남겨놓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GM이 얼만큼 미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느냐 네. 궁금하잖아요. 아까 뭐 1등, 3등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요거 표 하나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국 GM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이 약 한 14조 3,7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 매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많이 파네요. 네 GM&A라고 하는 걸 보시면은 이게 미국향으로 수출한 겁니다. 미국향으로 수출한 게 11조가 넘습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기 딱 이것만 봐도 한국 GM은 한국을 위해서 있는 GM은 아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미국 수출을 대부분 위한 7, 80% 정도 지금 네. 수출이 미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곳으로는 지금 거의 많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GM의 효용 가치는 한동안 있을 거고요. 또 지금 근데 약간 걱정되는 건 다음번 신차 배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인천 공장, 부평 공장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네. 트랙스는 네. 최근에 공장도 리뉴얼을 했고 8,100억 받은 것 중에서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리뉴얼을 해서 공장을 좀 바꿔놨고 그 말은 추가로 뭔가 모델 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있다라는 기대를 거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단순히 지금 트랙스라고 하는 한 차종을 위해서 공장 라인업을 새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차는 아직까지 신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 공장은 안전할 것 같아. 그런데 인천 공장에 인천 부평 공장이 GM의 한국 GM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현대차로 치면 울산 공장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신차 배정을 안 해주고 있어. 어떡할 거야? 지금 부평 공장의 그 라인업은 지금 언제 몇 년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현재로서는 한 2, 3년 남은 걸로 2, 알고 3년, 있고요. 네. 그게 지금 아마 2028년도랑 아마 맞물릴 겁니다. 보통 2, 3년 남았을 때 언제쯤에 신차 배정이 이루어져요? 지금 돼야 돼요. 이 이제는 시점이요? 돼야 돼요. 지금은 돼야 되고 GM 쪽에서 한국 GM 쪽에서 이제 GM 본사에 요구하는 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라든지 네. 아니면 전동화로 넘어갈 수 있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차를 달라.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차종이든지 간에 우리가 배정을 해주면 잘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단은 PHEV를 좀 많이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GM의 PHEV 기술은 지금 중국 걸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상하이 자동차랑 GM이랑 합작사를 만들어서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차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차의 기술을 지금 가져와서 미국향으로 만든 차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어디서 생산될지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생산권을 아마 한국 GM 쪽에서 원할 겁니다. 이거를 만약에 갖게 되면 전기차 100%로 넘어가는 일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네. 내연기관의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하이브리드 판매량 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V8까지 투자를 하니까 네. 우리한테는 그러면은 한국에는 배터리도 있고 네. 전동화 부품도 회사가 많으니까 우리가 잘 만들 수 있는 거 달라. 옛날에 볼트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안 줬거든요. 네. 그거랑 다르게 이제는 우리 좀 잘할 수 있는 걸 좀 줘야지만 우리도 너희들을 믿을 수 있다.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는 GM 미국 본사 너희를 믿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게 지금 노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제 자산 매각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여러 해설이 나와요. 철수설이 다시 불거지느냐. 또 하나는 결국에는 그러면 한국 GM이 이게 어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나왔던 시점 자체가 노조랑 상견례를 하기 직전에 갑자기 계획을 바꿨으니까 네. 이거 결국에는 노조를 압박해서 올해 임금 협상을 좀 잘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포석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여러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벗어난 질문이지만 이거 너무 네. 궁금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V8 엔진을 왜 만들어요? V8 엔진은 미국에서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 그 환경 규제가 맞아요? 환경 규제를 맞추는 V8을 만들겠다고 맞추는 합니다. V8이에요? 네. 그럼 그 V8 엔진 그 개발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픽업 트럭, 에스컬레이드 같은 그런 대형 SUV 네. 이런 데 지금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콜벳에도 들어갈 겁니다. 콜벳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카, 슈퍼카죠. 네. 미국산 슈퍼카에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V8이 사실 지금 이 시점에 맞냐라고 하는 네.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GM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기차의 시대는 조금은 늦어질 것 같고 전동화로 지금 넘어가는 그 과도기가 굉장히 길어지지 않겠냐.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중국산 기술이 들어가 있는 이제 PHEV도 들어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폐기됐던 네. EREV 기술도 지금 부활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V8도 한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탄소 배출권 있잖아요. 탄소 네. 배출권. 이게 전동화 차를 많이 팔게 되면 내연기관을 팔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기잖아요. 네.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나면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를 계속 팔겠다라고 하는 GM의 의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전략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100% 전동화로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했던 제네시스 계획이 지금 당연히 지금 좌초가 됐고 네.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를 우리가 이제 많이 좀 더 차종을 많이 늘려야겠다는 그런 지금 전략이 세워졌고 또 이제 엎었던 네. PHEV와 EREV 같은 경우에 다시 지금 현대차가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최대 시장 미국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따라가야 된다. 전동화 넘어가야죠. 근데 전기차 100% 시대는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게 지금 사실상 맞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 현대차 나온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 이야기를 하면은 어쨌든 관세가 계속해서 있게 되면은 가장 큰 피해는 GM보다 현대차가 많이 받을 거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31조 써서 공장도 지었고 네. 새로 짓기로 했고 또 이제 거기서 생산하는 차종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아이오닉 5가 되게 대표적이거든요. 네. 아이오닉 5 지금 만들고 있던 울산 공장 라인이 지금 멈춰서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왜 멈췄냐? 거기서 만들던 차는 지금 미국에 있는 HMGMA라고 하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작년 10월부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결국에는 저 공장, 울산 공장 그 라인은 놀았던 거예요. 물론 놀진 않았죠. 네. 하지만 절반 정도는 놀았어요. 제가 절반 정도 놀았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네. 하나 좀 띄워주시면은 현대차 아이오닉 5의 월 평균 생산량이랑 수출 물량이거든요. 네.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월 7,200대 가량 생산을 해서 6,200대 가량을 수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 3,280대 정도 생산을 하고요. 진짜 절반 이상 줄었네요. 그렇죠. 지금 생산 물량 같은 경우는 58% 정도, 수출 물량은 55% 정도 좀 줄었거든요. 현대차 그룹 전체로 생각을 해보면 네, 관세 맞을 물량을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수출을 해서 그 지역에서 먹고 사는 분들이 네. 어떤 생계를 생각하자면 이거는 굉장히 또 충격적이죠. 안 좋죠. 이게 제가 작년에 이런 이제 이야기 나올 때 그리고 올해 초에 관세 이야기 나올 때 네. 제가 무역 수지 이야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현대차는 좋을 수 있다. 네. 현대차는 관세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할 거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4월 달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4월 달부터 왜 나왔냐면 그때부터 25% 부과가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러면은 전략을 좀 맞춰서 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전략은 산업적인 전략도 있지만 통상 관련된 전략.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꾸며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그쪽에서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상호관세에서 한 대 맞았잖아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상호관세에서 맞았기 때문에 이거를 품목관세로 분명히 메우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25%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또 꺼낼 수도 있어요. 훨씬 높은 금액을 아니면은 다른 또 기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대응법을 지금 짜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백데이터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파악을 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또 이제 응원 담아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관세의 어떤 관세를 낮추기 위한 통상 협상은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기로는 기업을 위한 거다. 물론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네. 우리나라 그 국민들을 위한 거긴 한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대차의 현재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면 25%를 관세를 맞아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이미 물량은 많이 미국으로 보내놨고 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통상 협력을 안 하면 정작 피해를 받는 거는 기업이 아니라 산업이죠. 그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부평에서 생산하고 있었던 그분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협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분들을 포함한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이 다 피해를 받을 다 수 피해를 있습니다. 받을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 경쟁력이 위태위태한데 네. 관세가 더 커진다거나 관세 커지면 GM은 한국 신차 배정을 안 할 테니까. 안 하죠. 한국 GM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의 협상을 엄청 잘해야 되겠네요. 엄청 잘해야 돼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크네요.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속보 있었죠. 미국의 연방법원이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하는 그것은
자동차와 알루미늄, 철강 같은 품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네. 거기에서 파생되어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까지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를 유종훈 기자가 아주 낱낱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